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9월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뉴스바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파기 내지는 후퇴하면서 박 대통령이 그 공약들로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표를 얻었을까? 혹시 그 공약들이 아니었으면 대통령 되기 어려웠던 게 아닐까 궁금하시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수석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한 웹툰의 세계, 그리고 치열한 역사 논쟁의 와중이라 더 주목되고 있는 최근 연재작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사 에너그램 공갈통에 집어넣을 소재는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정황만 늘어놓은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하이 퀄리티 착한 가격 아이원 등산 배낭.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 아이원 등산 배낭 메고 가을 산으로 떠나자. 폭스마켓의 놀라운 특가.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폭스마켓의 비타민 건강식품 특별전. 굿앤 내추럴 스마트 키즈 야미 베어.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비타민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복귀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친박 인사로 분류되면서도 중요한 정치 고비 때마다 친박과 탈박 행보를 반복했던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두게 된 건 지난해 5월 당 지도부 경선 때 친박 진영으로 복귀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진영 장관의 말입니다. 국민연금과 지급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의견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국회 가서 나는 반대했으나 이제는 찬성합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반대하고 있지만 협조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에 대한 도리다.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청와대가 연일 손해가 없다, 국민연금 손 안 된다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나섰지만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구조를 외면한 채 가입자가 낸 돈을 받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수령액인 것처럼 꽤 맞추는 오류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양심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보도가 나온 지 24일, 법무부 감찰 방침에 대응해 사표를 낸 지 17일, 그리고 취임한 지 180일 만에 퇴임식을 갖고 물러납니다. 최 총장이 사표를 낼 때만 해도 평검사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듯하던 검찰은 여전히 의혹인 상태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부담스러운 검찰총장을 날리고 검찰 반발도 무마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임으로는 김진태 전 대검차장과 MB정부 때 각종 시국 사건을 지휘한 TK 공안통 노환균 씨 등 검찰 외부 인사와 내부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선 절차와 청문회 등으로 총장 자리는 올해 말까지 공석이 불가피하며 그동안 길태기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SK 최태원 회장 형제가 연루된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증권가에서 무속인으로 통하는 김 씨는 최태원 회장 형제가 선물 투자를 위해 회사 돈 465억 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우리나라 초중고교 급식에 쓰인 일본산 수산물이 4톤이 넘는다고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 일정의 합의함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가 개최되는 등 오늘부터 본격적인 입법활동과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검찰총장 사퇴, 국정원 사건 등 곳곳에 갈등 요소가 산적한 상황을 두고 언론은 입법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명 의료업체 회장이 항공사 용역 직원을 폭행했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YTN은 지난 27일 김포공항에서 공항에 늦게 도착한 회장이 탑승 지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용역 직원의 얼굴을 신문지로 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첫 시즌 15승과 2점대 방어율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한 올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4회까지 2실점을 기록한 채 마운드를 내려와 평균 자책점이 3점으로 높아졌고 승수를 쌓을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추리 뉴스였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기사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이냐, 소득 수준이냐, 진영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을 벌이다 끝내 사표를 던진 이유.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뭐 저희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 세간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어제 칠순 대신 저희 아버지 또 칠순을 향해 가시는 저희 어머니 만나서 이제 여쭤봤거든요. 이번 공약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애초부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어르신들한테 20만 원씩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공약, 이 공약이 대선에 얼마만큼 여파를 미쳤겠는지 이제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뭐 대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할머니도 매달 한 5만 원씩 나왔거든요. 이 5만 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셨던지. 그런데 그 5만 원이 4배가 불어나서 2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뭐 이건 틀림없이 그 공약을 한 후보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노인이신 저희 아버지의 견해셨습니다. 뭐 실제로 정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막 바뀌고 또 혜택 대상도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분노를
사고 있는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어제 차트를 들고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장황한 설명을 나열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떤 경우에는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총 연금액과 순이익 모두 늘어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뭐 이거 설명하자면 무지하게 길고요. 재미가 없습니다. 헷갈립니다. 자, 이에 대한 김원섭 고려대 교수의 평가로 이 논란은 일단락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주장은 착시 현상이다. 네. 착시 효과를 노린 말하자면 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확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자신이 낸 것을 돌려받는 자원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떼어내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초연금을 놓고 비교하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보는 게 맞다.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을 못 지켜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받는 부분을 국민연금과 묶어서 현재보다 공적연금을 더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착시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아까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이 가장 귀에 확 와닿습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를 외면한 채 가입자가 낸 돈 받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수령액인 것처럼 꿰맞추는 그런 오류를 반복했다는 거죠. 네, 이걸 비교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비교의 오류. 예, 비교 이제 대상이 같아야 되는데 예. 유리한 쪽을 한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예. 그게 이제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인 거죠. 자, 착시를 노린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런 오류를 예. 가지고 국민 눈속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의심이 들어요. 안 그러면 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이 정도 그렇죠. 오류도 모르고 예. 국민 설득에 나섰다. 네. 대통령이 이 정도 오류도 모른다. 네.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게다가 또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일보도 오늘 3면에서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말 그대로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국민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약 위반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아울러 또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입고 있는 그런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 공약 이거 뭐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양상인데 교육 공약도 그러할 것 같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12면에서 짚은 내용입니다. 예. 초중등 교육 공약 가운데 절반은 임기 2년째인 내년에 첫발조차 내딛지 못할 처지가 됐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돈이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거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가 제시한 도표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초중등 교육 공약 내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총 11개 정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전액 미반영된 경우는 11개 중에 8개입니다. 네. 물론 아직 임기 5년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도 반영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2년 차쯤 되면은 어느 정도 시동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11개 중에 8개 전액 미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요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건 플래카드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였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5,375억이 들어가는 이 예산 내년에 전액 미반영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국비 편성이 없습니다. 아니 공약은 중앙정부가 해놓고 말이죠. 국비 편성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5,400억 들어가는데 이거 지방정부가 다 알아서 하라. 아니 공약은 지들이 하고 왜 뒷감당은 지방정부한테 다 맡깁니까? 그날 김성태 의원 말씀이 맞아요. 그 정부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친절한 해설을 하셨는데 말이죠. 또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편성 없음,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관리 강화,
60억 예산이 필요한데 전액 미반영. 이 정서 행동 발달 검사 사후 관리 강화 네. 이거 저희한테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니까 예. 우리 여권 인사들 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정서 행동 발달 선별 검사 사후 관리 강화 예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예산의 책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도표를 정리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뿐 아니라 교육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서 어르신에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판이다라고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요, 국고 예산 확보에 실패한 국정과제들은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방교육 재정이나 특별교부금 배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교육부의 이런 해명, 실행에 옮겨질지도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박 대통령 임기 이제 1년인데 예. 앞으로 4년 기다려 봅시다. 예. 그런데 우리 정치 세력들 여야 불문하고 예. 국민들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들어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톱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서청원을 공천하라 이렇게 새누리당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10월 30일에 경기도 화성갑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하라 이런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청와대가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조직돼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이런 형국의 흐름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로부터. 자, 그런데 이제 공천심사위원회가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서청원 전 대표 후보 적합도가 당내 경쟁 후보에게 뒤지고 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밀린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를 그렇게 했대요. 네. 근데 청와대는 리더십이 강한 서청원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다면은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 당과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황우여 대표가 당 장악력이 떨어지는데 이 서청원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세우면은 청와대 말을 잘 듣는 새누리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무성 의원을 견제하는 카드로 서청원 카드를 뽑은 게 아닌가 이런 예. 분석들이 있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서청원 전 대표가 어떤 분이냐. 과거 친박연대를 만든 분 아닙니까? 예. 예. 정치자금 문제로 2차례나 구속된 전력도 있습니다. 당시 공천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감옥 갔다 온 경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구시대, 비리, 인사 아니냐 이런 당내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하게 된다면은 독일에서 어제 귀국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심판이라는 명분으로 출마할 그런 일단 명분이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출마하기 싫어도 출마할 수밖에 없으며 또 출마할 욕구도 느낄 만한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말하자면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월 재보선의 무게감이 커지는 거 여당이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 공천은 이래저래 새누리당으로서는 큰 골칫거리, 부담거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김무성 의원 측에서 보면 좀 반가울 만한 기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경향신문 사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기사가 있습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의 이른바 항명 이것 때문에 완전히 감춰진 기사인데 최동욱 검찰총장이 끝내 찍혀 나갔습니다. 예. 혼외 자식 의혹이 제기된 후 그동안 20여일간 청와대 법무부와 갈등 기류를 형성했는데 결국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5일에 청와대는 혼외 자식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최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체가 규명됐습니까? 의혹만 잔뜩 제기했잖아요, 법무부가. 그래 놓고는 사표 수리한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청와대가 사표를 덜컥 수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최동욱 검사 사무실에 어떤 여성이 와가지고 내연관계인 것 신양 막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나간 것 이거 봐서는 아무래도 혼외 자식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법무부 발표대로라면은 한 검사가 카페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그 주인이 검사 사무실에 와서 그 검사 나오라고 해 이렇게 요청하면은 그 검사에게 내연 관계는 물론이고 혼외 자식이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뭐 이런 말에 뭐 어떻게 달리 반론하기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찍어냈단 말이죠. 왜 찍어냈을까? 이 시점에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늦게 기습적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이걸 놓고 뒷말이 나옵니다. 최동욱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한 다음 비판 여론이 증폭되는 것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뉴스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에 맞춰서 발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평검사 회의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열릴 것처럼 보였던 검사들의 분노, 진상조사 후에 조치하겠다라는 청와대 발표 이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결국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효과를 보는 것일까요? 평검사 회의 열린다 혹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기사는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검사들 이러면 안 되죠.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받는 상황에서는 온갖 형태로 집단 행동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검찰의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는 이 시점에는 침묵한다? 조용히 있는다? 권력의 개라는 그런 아주 정말 엄청난 오명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한겨레가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특종 보도를 했네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에 자신들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마자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추정 발언이 담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 당시 공개했을 때에는 말이죠. 야당 공세 탓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선 개입 이건과 관련해서 막 면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6월이었죠.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NLL 포기 발언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는 이런 발언 때문에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화록을 이 시점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결국 공개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송치 다음 날 말이죠. 대화록 공개할지 말지 국가기록원에다가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는 이거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예. 자, 결국에는 서기호 의원은 이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서 국정원의 조직이 그야말로 심대하게 타격을 입게 될 그 시점에 면피하기 위해서 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또 몇 면이 실렸죠? 예, 이게 1면 톱 기사고요. 3면에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네. 야당 공세 탓에 대화록을 공개했다더니 그 이전부터 기획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막 시비가 일고 논란이 일고 그렇게 해서 국정원이 결국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서 결국 국정원의 어떤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면피해 보려고 NLL 대화록을 공개하게 됐다.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이 시간 흐름표. 예. 이것을 보면 거짓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당 공세 탓에 대화록 공개했다는 거 이거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약도 거짓말을 했는데 뭐 이런 아니, 이런 이런 것쯤이야 뭐. 거짓말이 이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잖아요. 네. 예, 뭐 공약 후퇴 내진 파기에 대해서도 네. 국민연금 손해 없다고 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아니 뭐 조금만 계산기 두들겨 보면 다 네. 금방 드러나. 계산기 두드릴 것도 없고 그 정황만 보면은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는데. 네. 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사임한 이유가 도청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점을 네. 정권 담당자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게 참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이면에 실린 기사고 뭐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도하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입돼서 학교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4.3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겁니다. 네. 이 야당 의원이 조사해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시도별로 어디서 많이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이 많이 소비됐느냐. 서울시내학교가 806kg으로 가장 많은 양을 소비했고 그 다음 대전, 경남, 부산, 광주, 강원 순이었다는 겁니다. 품목별로는 가스오부시, 이 곡물 낼 때 많이 쓰죠. 가다랑아포, 이 가스오부시, 요게 1610kg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일본산 꽁치, 명태, 연어쌀, 갈치, 이면수어도 급식 재료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 소비자는 수산물을 선별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일본산이요? 안 사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체 급식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학교 급식에서 국산 수산물의 사용량이 줄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이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느 정도로 허술하고 늦었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만도, 그러니까 올해만도 네. 500kg 넘게 예. 수입이 돼서 급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선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선만 안 먹을 게 아니라 쇠고기도 참 깨름직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말이죠. 예.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2008년에 왜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까? 이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전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광우병 우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거죠. 원산지가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겠다. 예. 이거 사기치면은 거짓말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뭐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8월까지 국내산 호주산으로 둔갑한 미국산 쇠고기가 7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선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현황 자료를 보면은 올해 8월까지 국내산 호주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유통시키려다가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가 75.7톤에 이른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올해 들어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었다고. 이제 단속을 허술하게 하겠다는 건지, 예. 지난해만도 83.2톤인데 지금 8월까지 75.7톤이라면은 올해 정말 엄청나게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겨레 8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자, 교학사에 지금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한 교학사의 주요 주주인 장학재단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가세하고 있는지 살펴본 기사입니다. 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교육자문위원을 거친 사람,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공천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광노현 교육감 사퇴 천인선언에 나선 인물도 있다고 하고요. 자, 게다가 또 이
지난해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 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해드린 그 재단의 이사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도 돈독한 관계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서남수 장관이 검정 취소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교학사, 이게 갈수록 이게 우익교과서의 본산이라는 느낌을 또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뭐 장학재단, 교육과 관련된 이런 여러 단체가 예. 참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실은 기사 하나만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의대 학장 아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그 논문을 표절한 실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학교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버지가 지도했던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해서 실적으로 인정받아 입학했다는 의혹인데요. 자, 하여간 이 기사가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소개해 주실 노래가 있나요? 예. 요즘 이 일본산 수산물인가 싶어서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수산물이 있다면 바로 고등어죠. 네. 고등어 하면 또 어머니와 고등어. 이 노래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뉴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기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막간 퀴즈입니다. 최신의 장비와 무기를 선보임으로써 강한 국군의 이용을 대내에 가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 국군의 날은 10년 만에 시가 행진을 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때 아닌 힘자랑하는 정부입니다. 문제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일까요? 1번 6해 공군 3군 체제를 완성한 날, 2번 38선을 돌파해서, 3번 서울을 수복해서, 4번 광복군 창설일.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정자권 연기에 대한 발언을 했군요.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어제 서울에 왔는데요. 네. 도착 전에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 논의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자권 환수를 한 번 더 미루자고 한 데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달에 한미 국방장관들이 만났을 때도 합의가 잘 안 돼서 재연기 협상이 장기화될 거라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에 비하면 이 헤이글 장관의 이번 발언을 보면 미국이 재연기는 안 된다는 데에서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헤이글 장관은 한국군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훨씬 더 정교해졌고 역량이 강화됐고 자격을 갖추게 됐다라는 말로 원래 약속대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연기.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걸 관철하려면 미국에 무슨 선물을 줘야 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 선물이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창 협상 중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문제인데요. 정부는 주둔비 지원하고 전자권 재연기는 연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차기 전투기 사업인데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유일한 기종 F-35는 이 판매 주체가 미국의 군수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걸 구매해달라라고 로비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전자권 환수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자권 재연기 문제는 한국이 먼저 요구한 거니까 그거를 따내려면 한미 간의 다른 국방 현안, 여러 가지 국방 현안에서 한국의 입지가, 협상하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인데 왜 전자권을 자꾸 안 가져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내일 국군의 날이죠. 예. 국산 현무 미사일이 처음 공개된다고 하더군요. 예, 내일 국군의 날 기념식 헤이글 장관도 참석하는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 2하고 또 순항미사일 현무 3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북한 지휘부가 있는, 지도부가 있는 건물에 창문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만 공개됐었는데 실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무 미사일 공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국방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지휘부가 있는 건물에 창문까지 타격할 수 있다. 그만큼 정밀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북한이 좀 반발하겠군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하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다시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남측에서 현무 미사일까지 이렇게 공개하면 또 한 번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주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 관한 남측 언론의 기사를 문제 삼았었고요. 또 6.1제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이라든지 또 남측의 월북자 사살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개최를 하루 전날 특별한 설명도 없이 연기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미사일까지 공개가 되면 북한의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대만판 워터게이트 사건 이 진행 추이가 꽤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토요일에 검찰이 국회를 도청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검찰이 즉각 부인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도청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도청했던 전화번호 목록을 대만 국회인 입법원이 그걸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그 전화번호 중에 하나가 국회가 지난 7년 동안 썼던 공용 전화번호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마잉주 총통 그리고 총리, 검찰총장 이 세 사람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을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야당 사무실 도청을 시도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면서 정치적인 파장이 클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집회도 열렸어요. 어제 타이페이 총통부 앞에서 수만 명이,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앞인데요. 예.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마잉주 총통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마잉주 총통의 사진을 향해서 신발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또 마잉주를 히틀러에 묘사한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검찰의 도청 사건뿐만 아니라 마잉주 총통의 측근들의 뇌물수수와 비리, 또 국민당의 내분 사태, 또 사병이 가혹행위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표출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해석했습니다. 마잉주는 작년에 싱겁게 재선에 성공했는데 현재 지지율이 9.2%로 대만 역사상 최악입니다. 네. 이 대만 정치하고 한국 정치가 특히 최근 10년 동안 아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고 특히 대만 정치가 한국 정치의 선행지표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마잉주에 대한 민심이 왜 이렇게 떠났는지 우리 정부와 여당도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 일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나이지리아에서 또 무장 테러가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주라는 곳에 주립농과대학 기숙사에 무장괴한들이 침입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학생 40여 명이 잠을 자다가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나이지리아 당국은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7월에도 학교 기숙사를 공격해서 학생과 교사 29명의 목숨을 빼앗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3달도 못해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코하람은 서구식 교육은 신성모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 이름 그대로 교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자주 벌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이라크에서도 테러가 여러 건 발생해서 총 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예. 자, 일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예. 극우 정치인인 하시모토 노루. 이 양반이 좀 곤란한 처지에 처했는 모양이죠? 예,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 시장이기도 하고 일본 유신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 유신회는 원래 오사카 유신회라고 해서 오사카 지역의 정당이었고 또 하시모토 대표도 오사카 시장입니다. 즉 오사카라는 곳은 하시모토의 정치적인 본거지인데요. 오사카 부의 사카이시라는 곳에 시장 선거가 어제 있었는데 일본 유신회가 총력으로 지원했던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하시모토 대표가 지난 5월에 위안부는 종군 위안부는 필요했었다라는 망언을 한 후에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전체 127석 중에서 2석만 얻었었고 또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121석 중에서 8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사라진 겁니까? 이번 사카이시 시장 선거 패배가 하시모토한테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요. 하시모토의 이런 급격한 몰락이라는 것은 아베 총리한테는 정치적인 경쟁자가 없어진다기보다는 방패막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은 하시모토가 워낙 이렇게 극우적인 언행을 보이다 보니까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이 오히려 조금 합리적인 우파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요. 아베가 점점 그런 효과, 그런 이득을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될 위험이 있다. 이것이 예. 정말 현실로 되는 건지요? 9월 30일 자정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어서 폐쇄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의 비용을 넣느냐 하는 문제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오바마 케어 비용을 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또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다시 그걸 넣었고 하원이 또다시 오바마 케어를 1년 연기하는 법안으로 고쳐서 통과시켰는데요. 예. 상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극우 시민 네트워크 티파티가 조종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극한적인 대립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 연설을 했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한 후에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대선 후보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이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은 멘붕입니다. 우선 복지수장인 진영 복지부 장관. 사표를 제출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호원 총리의 업무 복귀 명령은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반대해왔던 이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장관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회와 특히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초연금 지급에 관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 의견을 표시해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관이기 전에 제 자신의 양심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진영 장관에게 날을 세우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연계하겠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대선 공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영 장관, 네가 만들지 않았냐는 이야기. 한편 새누리당 기초연금 정책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성난 민심 잠재우려고 애쓰는데 야당이 온 국민이 손해를 보는 듯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손해를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문제냐는 말. 그걸로 모자랐는지 정부 쪽 인사, 나이 들어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사람은 인생 잘못 사는 사람이라고 일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이 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젊은 네티즌들의 반발도 있던데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사실은 네.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되는 시점에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면 인생을 잘못 상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잘못 상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에 대한 민주당 논평. 사기를 친 부모나 그 사기죄를 대신 덮어쓸 수는 없다며 집을 나간 자식이나 한심하고 우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입니까?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을 줄줄이 처리하거나 후퇴시켰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방어막을 치지만 야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 수도 없이 재정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할 수 있다고 믿어달라며 표를 요구했던 장본인이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취합니다. 정말 지키려고는 했는데 어렵게 된 것인지 아니면 표부터 긁어보자는 심산이었는지 서로 주장이야 엇갈리겠지만 최소한 문제의 공약들이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정치적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희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가장 기여했던 연령대 혹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유권자들 표가 다 1인 1표로 중요하기 때문에 판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보면 박근혜 후보의 당시 득표율을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50대와 60대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50대에서 무려 62.5%의 득표율을 보였고 60대 이상에서는 72.3%의 높은 득표를 보였으니까 50세 이상의 고령층이 박근혜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대립구도가 선명해서요. 공약과 무관하게 특정 정파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 중요했던 건가요? 일단 대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투표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선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표율이 50% 초반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당 성향층, 야당 성향층 또는 진보 성향층 또는 보수 성향층 등 그 이념 성향, 정치 성향이 뚜렷한 분들이 주로 투표에 참가해서 이제 겨루게 되는데요.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것이 투표율이 70%를 넘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정치에 좀 무관심했던 분들, 또 무당파 성향을 갖는 분들이 이제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분들의 특성이 어떤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실리적으로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경우에는 어떤 공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의원님. 네. 전화기를 조금만 좀 가깝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지난 대선의 경우 공약이 다른 대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중도층 또는 정치에 대해서 다소 좀 유보적인 생각을 갖던 분들이 참여해서 공약에 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특별한 어떤 연령층이나 또는 유권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무당파층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실리적 사고를 좀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서에 의해서 투표하는 경향이 낮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네. 그런 이제 공약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았다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통상 40대가 선거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하는데요. 지난 네네. 대선의 경우 결과적으로 50대 그리고 60대가 판세를 좌우했다 볼 수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5, 60대 중에서도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60 반쟁 때 20, 30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에게서 단지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박 후보에게 몰표가 나온 것은 아닐 텐데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예, 사실 이제 50대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어떤 민주화를 경험했던, 운동을 경험했던 분들도 50대 초반에 많이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 50대에서도 연령을 5세 단위로 끊어서 해봤을 경우에는 50대 초반에서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예. 사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와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지난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가 사실 득표 수에 있어서는 좀 더 얻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는 아까 보면은 득표율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높게 얻었습니다만은 50대에서 인구수가 200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50대 인구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9%였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것이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50대가 차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19.2%로 20%에 육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2배 가까이,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것인데 50대의 연령층이 2002년에 비해서 한 그룹이 더 생겨난 것과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인데요. 네. 이 50대에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50대가 판세를 이제 좌우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50대에서 보면 고령층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20, 30대를 위주로 한 선거 캠페인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복지 수혜 이런 데서 배제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결집도 상당히 높게 이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후보가 이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어떤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는 어떤 정책들 공약들을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50대의 표심을 움직인 그 박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50세 이상의 고령층들 같은 경우 반영할 수 있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기초연금 20만 원 이상, 네. 20만 원 이제 모든 65세 이상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있었고 또 당시에 그 퇴직 연령을 높이는 그런 이제 공약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세세 하나하나의 공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공약들을 모았을 때 유권자한테 어떤 인식되는 그 차기 정부의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대선 복지 공약들 여야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 50대 입장에서 유리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실제 그 정책이 어느 쪽에 5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더 유리했다, 더 혜택 폭이 컸다 이렇게 참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큰 차이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그 연령층들이 느끼는
정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르게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에 대한 접근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던 측면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젊은 층에 대한 중시하는 캠페인이 많이 있었다는 게 인식이 가능했었고요.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어쨌든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의 보수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원래부터 받아오던 상황이었고, 네. 실제 바뀐 이제 유권자 인구 구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었던 상황인지 이런 5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접근들, 중시하는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어떤 공약 자체, 복지 혜택 자체가 사실 큰 차이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인 측면에서의 이제 그 호감도라든가 어떤 수용성 측면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이 고령층에게는 더 크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연금 공약으로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약들을 이제 보면은 그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약들, 대선 후보 2명의 마음에 드는 공약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한국갤럽에서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 안정 또는 중산층 복원 이런 응답들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복지 정책 확대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이제 이런 실제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과 관련한 문제들 이 부분이 먼저 나왔고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민생 안정 이런 부분들은 뒷부분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봤을 때는 실제 어떤 국민 생활과 관련한 공약들에 대한 이제 민감도 이런 수용도 측면은 박근혜 후보 쪽이 좀 더 앞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치 불신과 견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어설픈 공약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파기 내지는 후퇴하게 된 당시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제 득표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공약 자체가 사실은 어떤 유권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견고하게 이제 표를 확장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일단 선거 캠페인에서 상당히 이제 오래된 논란이긴 합니다. 공약이 과연 독자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느냐 이 문제는 있긴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약에 민감한 층들 대선에는 많이 참여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실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복지 공약인데 어떤 시대의 화두, 시대 정신을 얘기할 때 저희가 복지 확대가 지난 대선의 가장 큰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확대의 시대 정신의 화두를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여부였는데 당시에는 사실 이 복지 확대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야권, 진보 진영의 이슈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시 대선 과정에서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하면서 사실 야권과의 그 전선의 대립, 이 복지 확대 또는 복지 어떤 축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복지의 전면적 확대와 소극적 확대 이 과정에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사실 박근혜 후보가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그 전선이 형성되지 않게 하는데 상당히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시대 정신과 맞물려 봤을 때 박근혜 후보가 실제 갖고 있지 않은 보수 진영의 그 화두를 시대 정신을 공약으로 아니면 정책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그 전선을 형성하지 않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표로 연결짓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의 후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선거 끝나고 나면은 공약이 파기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요. 빌공짜 공약이란 말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번이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그 이유가 큽니다. 일단은 이것이 이제 야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과는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인데, 사실 그 문제를 박근혜 후보 측에서 흡수하게 되면서 어떤 대립구도가 이제 무력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야권에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야권의 진보적 성향층의 유권자들, 전통적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킬 수 있는 도구이고, 또 나아가서 현 정권과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앞으로 정치 상황에서 선명한 대립각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소재로 이제 다시금 이제 뭐 복귀되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최근에 이 복지공약 논란이 더욱더 정치권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의 상황들이 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살펴보면 추석 전에 한국갤럽에서 실시된 것은 67%까지 높게 나왔었는데요. 추석이 끝나고 그렇죠. 지난 금요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 나왔으니까 이제 무려 7%포인트가 이제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이것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정 논란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후 나오는 조사 결과에서는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 하락 요소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비록 노인층을 대해서지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 연일 이런 사과의 모습들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낙폭을 최소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4대강이 상당히 국민들의 반대를 거셀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4대강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4대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그 국민과의 대화 직후에는 어떤 4대강 반대에 대한 여론의 강도, 수용수 자체는 다소가 이제 누그러진 일시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수정이나 어떤 발언의 어떤 번복 이런 거 있을 때는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느냐, 이제 그 모양새를 어떻게 보이느냐가 이제 어떤 불만을 최소화하거나 또 지지율의 낙폭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정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그런 것들이 지지율의 하락폭을 다소간 낮추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령층 직접 복지 수혜층의 배제 논란에 드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하시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령층에서의 어떤 국정 지지율의 그 하락폭은 이번 건을 통한다 하더라도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외의 층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층에서의 하락폭이 큰데 그것은 이제 이 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평가를 정치적 평가, 정치 성향에 의한 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 성향층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건들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이제 평가 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 사과와 이런 요소들을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하락 쪽으로 그렇게 진단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단정하기는 힘든데요. 어떤 정체나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고 앞으로 이제 상승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국내 이제 내치 측면에서의 정책적 성과를 이제 거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의 그 시기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본인의 직접 관련된 공약에 대한 이제 수정 논란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들이 이제 어떤 냉정한 평가의 단계, 과거 대통령들은 3개월 이쯤에서 충분히 시작됐던 것인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냉정한 평가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으로 추가 하락 또는 정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하락폭 최소화 여부는 앞으로의 그 국민 설득 이해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공약 구태에 대해서 재정 문제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그 재정 문제는 부자 감세 정책만 철회를 해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자와 친한 친부자 정권이라서 못하는 것이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론이 이런 부분들을 간파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부자 감세 어떤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한 현재에 비해서 증세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름의 이제 논리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정 상황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와 관련해서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팽팽한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아까 또 충돌되는 부분은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또 증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기류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차원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자 감세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중국세 관련해서의 이제 여론전의 문제인데요. 과거에도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이제 과세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쨌든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 최고상위 고소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증세의 문제로 사실은 포장이 되어서 네. 상당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실제 본인과는 무관하지만 세금이 늘어난다는 인식으로 해서 종부세 어떤 그 추진하는 쪽에서 여론을 확대시키지 못한 측면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런 부자 감세 측면도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정 부분 또 부자 감세를 철회했을 때는 증세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제 서민 중산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어떤 증세의 문제의 공세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국민들이 뭐 이런 이제 증세가 내려지는 부분 본인과 직접 상관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만은 예. 실제 정책 과정에서는 그 여론이 그렇게 이제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 관한 여론의 흐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지속하면서도 국회 전면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론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국회 복귀한다는 이제 이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들이 60% 이상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여론조사는 뭐 묻는 게 사실은 묻으나 마느나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식에 관한 문제이고 가령 학생이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교 선생님과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를 나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도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예. 이런 거나 마찬가지 당위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아니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쟁하라 이제 이런 기류들이 상식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지금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대선 끝나고 아직 민주당이 대중적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보면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 자체가 한 20% 내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국면에서에도 어떤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그 영호남이 아니라 영충호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호남 인구보다 앞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좀 뭐 실체 그 선거와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분석인가요? 실제 이제 인구로 보면 지금 지난 5월이었죠. 이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보면 충청권의 인구가 525만 예. 36명이었습니다. 호남권은 524만 9,728명이니까 충청권이 이제 한 400명 정도 더 많게 된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한 10,000명 정도 차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지는데 추세에 있어서는 이제 호남권은 줄고 있고 충청권은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통계청에서는 2017년 다음 대선이 열리는 것이죠. 그때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약 31만 명 정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인구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표로 하는 것이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는 쪽이 상당히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호남이 한국 정치에서 영호남의 한 축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이제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물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 인구는 다수가 충청도가 준다 하더라도 내부의 어떤 결집력, 어떤 한 정치 세력에 대한 집중도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지지율, 지지 결집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남 유권자 다수가 이제 인구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남 인구가 영남에 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남도 사실은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영남의 인구,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숫자는 이제 많죠. 이것이 1,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호남의 2배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영남에서도 인구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긴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서 2040년 됐을 때는 현재보다 7, 8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 수치 비율에 있어서는 영남이 호남의 2배 이상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남이 한국 정치에서 다수적 또는 인구 측면에서의 줄적을 갖는 측면이 당분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도에서 한때 비가 조금 오다가 오후에 차차 개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영서와 전라남도에서는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쯤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는데 이날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질 전망인데요. 주 후반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좀 노는 청소년들의 공간쯤으로 인식되던 만화방. 그 만화방을 가득 채웠던 만화는 폭넓은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한 번 소비하고 마는 이른바 B급 문화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만화는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소설, 가요, 영화에 필적할 대중문화로 성장했습니다. 만화 미생의 윤태호 작가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윤태호의 작품 세계뿐 아니라 대중문화 웹툰의 성취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만화 미생 단행본 마지막 권이 출간됐더군요. 네, 9권까지 해서 이번 달 9월 달에 왕관본이 세트로 나왔습니다. 네. 이 PC나 휴대기기 등으로 보던 웹툰 그리고 책으로 나오는 단행본 다른 영역일 텐데요. 단행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웹툰 중에서는 꽤 선전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고요. 네. 예, 많이 팔렸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지금 한 40만 부 정도. 아, 그래요. 네. 자, 이 소설과 비교해 볼 때요. 소설은 연재보다는 단행본 시장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또 반면에 만화는 여전히 그 웹툰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만화는 흔히 전작이라고 해서 다 원고가 만들어져서 그걸 단행본으로 찍어서 서점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네. 일본 만화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만화 같은 경우는 주로 연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장편 연재를 하고서 그것을 시기마다 단행본으로 묶어내는 형식이 뭐 주로 대부분 그렇게 작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런 식인가 보죠. 네, 그래서 뭐 서양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단행본 자체가 크게 두껍지 않죠. 볼륨 자체가. 그래서 네. 그쪽은 연재보다는 낱권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데 비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권, 20권 이렇게 작품이 길어지니까 예. 이걸 작가가 한꺼번에 다 만들 수는 없고 그 사이에 제작비도 충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화 잡지라고 하는 게 약간 전단지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네. 거랄까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 이런 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 인천 상륙작전이죠. 네네.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 토요일판에 양면으로 연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 26화, 5화까지 만들어졌는데 별로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연감이라고 하죠. 그 연감을 제가 이제 구한 자료가 있는데 너무너무 하루하루를 디테일하게 연감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받아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방된 그 해 그날부터 인천 상륙 때까지를 그리는 만화인데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가 정말 난리가 아닌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어떤 이야기를 버려야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될지 이런 거에 고민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 또는 민족 지사들 또는 일반 대중들의 삶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다 묘사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예. 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연재되고 있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 최근 역사 논쟁이 첨예하게 네네. 불거지고 있는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그리고 있는 시기가 해방 직후의 그 네. 시기일 텐데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작품 하게 된 동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제약이나 뭐 이런 제한들 이런 것들이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예. 한 90%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역사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늦게 생기고 이러면서 아, 정말 이런 건 어린 독자들부터 좀 뭔가 생각을 이렇게 뭔가 만든다기보다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 시대에 네. 정치한 지점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그 시대를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묘사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네, 하게 되면서 지금 요즘의 세태를 보면은 그때와 매우 다른 게 없어 보이는 해방 네. 이후의 공간과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없는 뭔가 지나친 욕망이 막 뒤끓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지나친 욕망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만 그 작품에 나오는 인간 군상 하나하나를 보면 뭐 이 세력에 붙었다, 저 세력에 붙었다 왔다 네. 갔다 하는 그런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도 네.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 천박한 생존,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생존을 위해서 동원되는 자기의 지적 판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매우 천박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해방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그렇고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떤 누군가는 자기의 삶의 어떤 두려움, 예를 들어 친일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30몇 년간이나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보호해야 될 지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삶을 또한 도모하기 위해서 눈치 빠르게 또는 일제시대 때 해왔던 대로 미군정이 어떻게 잘 보이고 충성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의 예. 어떤 욕망,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 때도 민초로 살았고 해방된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머리 위에서 내 상투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마구 달라진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지점들은 여전히 민초들에게는
큰 고민이었고 문제였고 예. 또 그 당시에 미군정이 실수했던 많은 초기의 문제들 중에 이제 물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런 아주 복마전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 만화하면 좀 가볍고 재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인천 상륙작전은 매우 무겁고 진지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재미와 어떤 의미 사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계십니까? 제 사부님이신 허영만 선생님께서도 인터뷰하실 때마다 만화는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재미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우스개 같은 재미도 물론 재미있겠고 감동, 사랑 이런 것도 다 재미있겠지만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또는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것 또는 좀 아프게 풀어내는 것 이 예. 모든 것이 그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재미라는 말 안에 만화적 재미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알아가는 재미. 그 사례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6화에 들어있었던 에피소드인데 1946년이었죠. 그 조선공산당이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적발돼서 그 네. 조선공산당이 지화화되는 계기, 네. 그 이른바 그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 네.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작품 속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쪽으로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취합한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제 우익학자들이 쓴 글과 이제 좌파학자들이 쓴 글을 제가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예. 뭐, 그 글의 논리로 봤을 때에는 좌파학자들의 그 사건 자체에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미군정의 어떤 그 재판에 대한 압력과 개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쪽이 조금 더 그 설명글의 근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묘사를 했고요. 네. 네. 뭐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지금 연구하신 분들의 글로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다룰 때 꽤 좀 신경을 많이 썼었죠.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만화 작품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사실관계 두 가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정판사가 건물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입주하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위패를 찍었다는 건데 네. 그 위패 사건이 발각된 거는 정판사 건물에 입주하기 전이라는 사실관계 하나와 네네. 그다음에 미군정의 외압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던 담당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상황. 네네. 이 두 가지는 소위 말하는 팩트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 정판사에 있던 이제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예. 인쇄공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제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그 전별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이제 곧 그 귀국을 해야 되는 자기네 예.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인들에게 주기 위한 전별금을 찍어내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게 되거든요. 예. 그 이제 그 돈을 찍어냈던 그 말하자면 화폐 그 원판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것을 이제 획득한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찍고 하다가 걸리게 된 예.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조선공산당이 들어가 있게 됐었고, 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 검사가 그 재판을 거부했던 이런 문제도 우익학자 쪽에서는 뭐 그런 검사의 어떤 면면을 보여주지만 이 검사가 사건을 포기했다라거나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네. 뭐 좌파학자 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묘사가 되고 그분에 대한 어떤 인물론까지 그 인물론도 제가 찾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고향이 어디였고 뭐 했던 분이고 이렇게 나면서 꽤나 그 우익학자가 자기의 필요로 이렇게 묘사했던 지점보다 훨씬 더 그 검사분은 강직했고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확인이 됐었죠. 이 사건이 보니까 그냥 조선공산당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네. 그자가 극우단체 인사한테 파는 과정에서 발각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 사건은 공산당 쪽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극우단체 인사가 같이 연루가 됐는데 조선공산당은 공식적으로
불법화되면서 이제 타격을 받은 거고 극우단체 쪽은 개인 비리로 사건이 처리됐던 거죠. 네, 정확히 그 지점 또 제가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매우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 그 후의 지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위패 사건 직후의 담당 검사 그 사표 제출 사건. 뭐 최근에 모 사건과 연관돼서 떠오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 당시 수사당국 입장만 보도해서 여론몰이를 한 부분이라든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사회와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도 보면 이 인천 상륙작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지점인데 그때와 지금과 굉장히 어떤 패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닮아 있더라고요. 뭐 어떤 권력에 기생하는 모습이라든지 권력이 발현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해방 역시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가 주고 있는 어떤 그 분단이라는 말로 동원되는 모든 편리함, 정치적인 어떤 지점에서의 편리함이 아직까지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는 해방 직전에는 그 일제라고 하는 공공의 적, 또 분단 이후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정치한 지점에서 항상 잘 동원되고 쉽게 활용되고 이러면서 뭔가 그 삶의 어떤 단순화시키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 의도하신 건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과도한 정치 혐오 또는 정치를 희화화하고 또는 지나치게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배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 과연 그때는 없었는가? 젊은이들은 항상 진보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도 역시 삶을 위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뭐 서북청년단이랄지 어떤 정치에 기생하는 청년단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나가서 테러를 하고 들어오면은 뭐 얼마씩 받는다던가 또 거기에 굉장히 그 주먹패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고 청년단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글로 어떤 테러가 벌어지고 있지만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기의 흥미 또는 그 삶 어떤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에 동원되는 행태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그 뭐 최근 천안함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을 작품에 담으면은 현 시국 상황의 그 기준에서 볼 때 혹시 외압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외압까지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 오프라인에서는 나오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이제 어떤 그 포털 웹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서 이제 많이 좀 논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저도 좀 괴로운 때가 좀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센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좀 잘 안 보려고 하고요. 댓글 같은 거. 미생을 연재하실 때에도 댓글 보시느라 잠을 잘 못 주무셨다는데. 미생할 때는 댓글을 다 읽었죠. 근데 지금 정부나 이런 쪽도 뭐 그렇게까지 어떤 특정한 작품에 뭐 외압을 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록 댓글이라고는 하지만 뭐 국정원 사건을 저희가 겪으면서 학습한 것에 따르면 혹시 무슨 시발단 조직이라든가 또는 뭐 국정원의 어떤 그런 반개 조직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댓글도 역시 외압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죠. 대중작가로서는 댓글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크죠. 자, 이 웹툰 작가와 또 웹툰을 대중에게 알리는 플랫폼 사업자들, 뭐 대형 포털들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정도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관계가 혹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양대 포털 중에 한 곳에서만 연재를 해왔는데 과거에 출판 만화, 잡지 만화 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그 포털과 작가의 관계가 쿨하죠. 가령 예를 들어 과거에 잡지 만화 했을 때는 잡지사가 그 작가의 판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갔고 단행본 찍는 권리 또는 2차 판권을 파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의 포털은 연재권 외에는 거의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역시 그렇다 보니 커리어가 없는 신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점이 또 역설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근데 이제 최근에 포털들도 사실은 만화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포털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 포털에 여러 가지 특수한 서비스 중에 만화라는 코너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독자들의 그 유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규모가 커졌죠. 포털 예.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라고 해봤자 한 10년 전쯤인데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작가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작가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뭐 한 60-70명에서 100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서서히 포털들이 이제 작가 매니지먼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사실 제가 작가들을 만나봤을 때 연재하고 있는 작가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 네. 예, 과거에 만화계 선생님들께서 그 포털의 어떤 웹툰이 무료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많이 갖고 그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포털에 연재하고 있던 작가들은 포털을 조금 지지하는 네. 그런 의견들을 더 많이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최근 그 A코믹스 네네. 이 창간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국민 웹툰 작가가 뭐 굳이 뭘 또 창간하나 뭐 이런 어떤 걱정도 좀 있고요. 네, 그 아주 옛날부터 이제 만화에 관련한 글을 그냥 읽고 싶었어요. 예. 제가 새로운 작품을 내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좋으면 좋다고 하거나 어떤 이런 글을 읽고 싶었는데 그게 항상 이제 게시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된다거나 이러기 전에는 제 만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죠. 예. 그리고 만화는 계속해서 지금 외형으로만 보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시장과 많은 독자층을 가져본 적이 만화계는 없거든요. 예. 근육은 너무너무 커진 것 같은데 이 근육을 떠받들고 있는 이 테마랄까 철학이 빈곤한 것 같은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정작 핵심적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미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미생 댓글에 보면은 하도 소문이 요란해서 미생 한번 보러 왔는데 재밌더라. 그래서 네. 나도 이제부터는 웹툰이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포털의 만화창을 딱 열었을 때 매일같이 한 60-70작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만화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를 테고 그러다 보면 역시 유명한 작가 위주로 작품을 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 갓 데뷔한 신인 작가들이나 작품이 별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 독자에게는 매우 접점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작품은 기회를 잃게 되는 예. 거죠. 작품의 그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가이드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야 지금의 어떤 외형적인 성취, 이렇게 커진 성취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독자를 수용을 하게 되고 그 덕에 작가들도 보다 이 많은 독자층으로 인해서 보다 안정되게 네.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또 시장을 안정되게 만드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생 시즌2를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났을 때 미생을 찍고 있던 출판사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시즌2를 하고 싶다. 예. 그랬더니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리뷰 사이트를 꼭 만들고 싶다. 이거 꿈이다. 그랬더니 예. 덜컥 일정 부분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제가 연재하고 있던 포털에서도 상당 부분을 또 도와주시고 물론 아직도 저희에게는 많은 자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 두 곳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죠. 예. 그 A코믹스라는 공간은 수많은 웹툰을 그 웹툰의 독자들이 조금 더 골라서 볼 수 있는 네. 통로.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비평보다는 네. 리뷰가 있고. 네.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 데일리 베스트 10인가요? 네네. 그런 메뉴가 있더군요. 예.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그 하루에 나오는 만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예.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만든 건데 원래 저희의 목표는 각 하루에 그 서치를 하는 그 평론가 군이 적어도 3명 정도 프로 네. 그 전문 기자단은 그다음에 거기에 독자들의 평가도 같이 덧붙여지기를 바라고서 만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요일별로 한 분씩 네. 계시고 그분들이 전문 기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보고서 이 만화는 요번 회차는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작품, 그러니까 인기 순위 아니고 의미 있었던 회차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A코믹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외부 투자를 받거나 이러려고 했을 때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계속 투자 받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일단은 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이래도 좀 부랴부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실체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 뭐 가야 할 길은 뭐 멀죠. 일단 필진에 대한 확보 이런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만화 없는 만화 웹진이라는 그런 추구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좀 이해가 안 간 게 어떤 사이트를 만들었고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업을 널리 알리고 조금 더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만화 없는 만화 웹진이라고 하니까 못 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태호라는 아주 좋은 뭐라고 할까요? 길이 있는데 그분의 윤태호 작가의 작품을 이 A코믹스에 직접 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그 윤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을 이 A코믹스에 독점적으로 연재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제가 그 독자가 많이 찾아오는 포털에 들어가서 좋은 작품을 해서 그 작품을 히트시켜가지고 제가 그 번 돈을 A코믹스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빠른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미생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웹툰 이렇게 불리기도 하던데 그 여러 가지 평가들 가운데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본 분이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부분 또 그 직장인의 심리까지 잘 그려냈을까? 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접어두고 그 미생이 이 얼개를 이 바둑을 가지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바둑은 어떻습니까? 좀 두십니까? C급 두고요. 아, C급이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거의 둘 줄 모른다는 그 정도 두고 있고요. 근데 바둑을 거의 책을 읽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배웠다기보다는 좋아하게 됐는데 그 관철동 사람들 뭐 이런 에세이들 보면서 그 바둑 두시는 프로 기사분들의 삶이랄지 그다음에 그 프로 기사를 좋아하는 문인들, 영화 감독 또는 그 한국 기원을 드나드셨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바둑의 향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세상을 보는 어떤 지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바둑으로 세상에서 좀 약간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서 바둑 두는 분들 보면은 왠지 어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바둑 참 배우고 싶다 이랬는데 정작 실제 대국을 하는 건 패배감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지고 나면 정말 분하고 그래서 실제 바둑 두는 쪽으로는 잘 안 되고 오히려 책 보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졌을 때 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수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 이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죠. 그 미생 그 극장 영화 제의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회사로
극장용 판권 팔렸습니까? 물어보고 아니요 하면 바로 끊고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네, 뭐 있는데 공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네. 끝으로요. 그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작가분들께 사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참 죄송스럽고 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복잡하고 좀 갈등이 많은 그런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이 작가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이른바 이제 통찰력을 좀 빌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현재 시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요즘 세상에 대해서 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요즘 신문도 안 보고 있고 거의 뉴스는 거의 기피하다시피 네. 하고 살고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준비하고 자료 모으고 이러면서 그 남겨진 기록들에 대한 소중함이랄까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그 목격한 시선을 증거로 남겨놓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결국은 제가 인천 상륙작전이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시대를 누군가가 기록을 해놨던 네.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요즘이 아니라 뭐 창작자의 사는 모습 그 시대를 목격해서 제대로 목격하고 제대로 성실하게 증명해 놓는 것. 그래서 그 평가를 당대에 자기 자신이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증명이 되게끔 만드는 것. 뭐 그 정도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밀어놓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조사했다면서 정황 증거만 제시한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9월 27일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공갈통에 집어넣은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정황 자료. 법무부가 다른 사안도 아니고 검찰총장 직이 걸렸던 사안, 그것도 혼외 아들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내놓은 결과의 전부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더니 덜컥 사표를 수리했죠. 도대체 앞으로는 정황 증거만 있으면 누구도 공직에 앉히지 않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대통령의 언행에 한숨 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주일 전 황교안 법무장관이 뜬금없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한 것이나 그 전에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마치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그 배후는 청와대가 아니겠냐, 청와대가 으르고 달래서 벌어진 일이 아니겠냐는 의혹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법무부 발표 속에서 배후의 정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서 들으신 발표를 공갈통에 넣고 음절들을 뒤섞어 봤더니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황만 술술 보고하는 의료인 늘러 진보 정적 처절한 병신되었다고 확진할 참인 한 과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 과부가 어떤 의료인을 을러서 자신의 정적을 등신으로 확진하도록 시켰다는, 정황밖에는 없는데도 그리 시켰다는 내용의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황만 술술 보고하는 의료인을 을러서 진보 정적에 대해 처절한 등신이 되었다고 확진을 할 참인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이 여자가 확 이런 반응입니다. 원래 법무부 발표와 공갈통을 거쳐서 나온 바뀐 문장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정황만 술술 보고하는 의료인 언러. 진보 정적 처절한 등신 되었다고 확진할 참인 한 과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화학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최근 노후 열차들이 호남 쪽에 집중 배차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뉴시스의 특종이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과 파장 그리고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폐차 직전인 노후 열차들이 호남선과 전라선에 집중 배차됐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보도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의 서상준 기자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그 KTX를 제외한 노후 객차가 호남과 전라선에 집중 배차됐고 그 내구 연한이 채 3년도 남지 않은 노후 객차 75량 가운데 54량 한 70%가 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호남 전라선에 이제 집중 배차됐고 경부선, 중앙선, 장항선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배차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반면에 이제 가장 최근 제작한 객차들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나온 객차들은 상대적으로 경부선에 많이 편성됐는데요. 그 코레일은 이때 제작된 차량 117량 중에서 경부선에 68량, 그 호남선에는 37량 뭐 이렇게 편성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한 코레일 입장이 나왔죠? 네, 뭐 일단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결과라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간혹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일괄적으로 배치 운영하기 때문에 노후 객차를 고정 편성하진 않았다. 뭐 의도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차별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코레일 측이 내놓은 자료를 봤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989년부터 91년 사이에 제작된 열차, 제작 연한이 22년, 23년, 24년 된 이 노후 열차가 경부선에는 아까 말씀하시기에 14량. 네. 그런데 호남과 전라선은 합쳐서 53량. 이게 사실인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레일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거의 4배인데요. 네네. 자, 뉴시스가 후속 보도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레일은 뉴시스의 보도가 나온 직후에 해명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뭐 요는 이렇습니다. 그 특정 노선별로 사용 연한을 다르게 책정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경부 장항선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호남 전라 중앙선은 25년을 기준으로 그 열차 사용 연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 열차에는 이제 사용 연한이 25년인 객차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코레일 측의 해명이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라는 게 이제 코레일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별로 객차 사용 연한이 다른 것뿐이지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경부선은 20년이고 호남 전라선은 25년이라던가요? 아,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예. 이제 열차 운영에 관한 이렇게 내부 규정을 코레일이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열차 사용에 대한 걸요. 근데 구체적인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의도성 여부는 뭐 알 수 없더라도 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장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 입장을 내놨고요. 네. 언론은 이제 많이 받아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뭐 한국, 세계, 노컷, 오마이 정도가 받아썼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때 이후에 뭐 코레일이 정읍에 신설 KTX역을 신축한다 이런 보도 자료도 내고, 네. 이제 그 언론 국면을 넘길 수 있는 이제 자료들을 릴리스를 많이 하고 코레일 측의 해명이 예. 또 오히려 보도가 많이 된 그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뭐 노후 열차 배차뿐만 아니라 이 호남선 요금이 경부선에 비해서 비싸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예, 뭐 일부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보도 이후에 SNS를 중심으로 이제 호남선을 탈 때마다 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에 네. 비해서 호남선 요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선과 경부선을 비교해 보면 전라선이 운행 거리는 짧고
짧은데 정차요금 많지만 요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시간 대비 비싸다 뭐 이런 체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호 기준으로도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까지는 16군데 정차를 하고 47,000원인데 서울에서 부산역까지는 정차역은 11곳이고 39,3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KTX 역시 노선별로 요금 체계가 이제 들쑥날쑥한데요. 그래서 용산 광주 구간은 2시간 55분이 걸리는데 36,900원이고 서울 동대구 구간은 1시간 55분이 걸리는데 39,500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요금 체계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계기로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뉴시스의 이번 특종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일단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뭐 지역별로, 사안별로, 이슈별로, 정책별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보도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 김강진 의원실에서 아마 자료를 이제 입수를 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감이 흔히 이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한 이제 행정부에 대한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예. 뭐 이 시즌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발굴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국정감사 기간에 나오는 이른바 의원실발 특종 보도. 근데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의 취재력보다는 의원실에서 특정 기자를 이렇게 낙점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게 상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이제 언론이 갖는 중요한 취재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취재원이 그리고 유일하게 정부의 자료라든지 공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또 인사이고 그런 권력을 대의받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을 언론이 받아서 이것을 얼마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국감 중에 나오는 자료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정쟁이나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터링을 하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들을 뽑아내는 실력과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 뉴시스의 보도는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일부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무슨 뭐 호남 소외론까지를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국가인프라 사용과 운영 체계에 있어서 불합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뭐 이런 측면을 발굴해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철도는 대표적인 국가기관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감을 맞아서 특정 지역에 대한 그 편중과 사적 유용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사적 유용 이런 부분들은 오직 언론만 이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한 대로 그 특정 지역이 소외된 것과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죠.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던가요? 예,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었는데요. 뭐 영포의 모임이라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포항 출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신동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파워 인맥 10개 그룹 가운데 하나였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예. 그래서 뭐 이 영포의 모임에 나오선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MB 정부 들어 경북 동해안이 물 만났다. 이렇게 물 좋을 때 포항을 발전시켜야 된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중앙에서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 뭐 경북 동해안이 논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북 포항 쪽 일대에 굉장히 많은 국가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영포의 구호가 이제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회장이었는데 뭐 이대로를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나가자 이렇게 외치는 다고 하는데 이대로 나가는 사회를 제어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대로 나가자는 자기들끼리만 잘 나가자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특종의 진수 지금까지 미디어스 김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퀴즈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뒤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올해 국군의 날은 10년 만에 시가 행진을 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네, 문제드리죠. 10월 1일 국군의 날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일까요? 정답은 1번. 6회 공군 3군 체계가 완성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뉴스바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10월의 첫 아침에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은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